여러분 오늘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입니다. 얼마 전부터 집에서 먹는 음식에서 가끔씩 역겨운 맛이 납니다. 먹고 구토도 했습니다. 분명히 내가 만든 음식인데 왜? 그래서 이 아내는 주방을 향해 홈캠을 설치했습니다. 영상을 돌려보고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어떤 남자가 무언가를 음식에 붓고 있었거든요. 그 남자는 대체 누구이며 무엇을 부은 것일까요? 들으시면 아주 깜짝 놀라실 겁니다. 11월 4일 화요일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60초 후에 달려보겠습니다. 진짜 대한민국도 정신이 없지만 요즘 전 세계도 바삐 돌아가고 있는데요. 첫 번째 가볼 나라는 어딜까요? 이담 아나운서. 우리나라 소식부터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네네. 요즘에 정말 장안의 화제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죠. 그 젠슨 황 엔비디아 CEO와 또 이재용 삼성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 회장이 마주 앉았던 저 치맥 회동 굉장히 화제입니다. 저때 저 자리에 소문 못 들은 게 너무 안타까워요. 저때 가야 되는데 진짜. 그러니까 가서 치맥 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요. 저도 저 뉴스를 접할 때마다 치맥이 참 하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치맥을 하고 싶을 뿐만 아니라 저 대기업 총수 3분이 마주 앉은 저 자리에 앉아서 치맥을 하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왕이면 저기 자리에 앉으면 좋죠. 뭐. 너무 좋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몰린 모양이죠. 그래서 가게에서요. 네. 특단의 조치를 내렸다고 합니다. 어떤 조치였는지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사진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시죠. 네. 자, 젠슨 환 CEO 테이블 좌석 이름도 있습니다. 그 좌석은 모두를 위해서 이용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합니다. 어머나. 방문하시는 분들 모두 좋은 기운 받아가세요라고 적혀 있습니다. 아니 앉고 싶으면 앉는 거지. 하도 근데 저기 앉으려고 하니까 저런 조치가 나온가 본데 고육지책으로. 아니 그러면 혹시 박주희 변호사님 저 치킨집 오픈런이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야 기다리면서? 아마 시간 지나면 진짜 오픈런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사실 가고 싶거든요. 네. 실제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길을 받겠다라고 이 식당을 왔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식당 관계자가 워낙 사람들이 많이 찾다 보니까 특단의 조치로 1시간 정도의 이용 시간을 제한을 한 건데요. 이렇게 되면 하루에 10팀에서 11팀 정도, 그러니까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앉을 수 있도록 한 이 조치인 것 같습니다. 어허. 그래서 이 식당의 조치를 두고요. 네. 누리꾼들은 다들 자꾸 앉으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다라면서 공감하는 댓글도 있었고요. 네. 이 자리는 성공이 지나간 자리다. 그러니까 기운이 좋은 자리다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네. 아예 이 자리를 포토존으로 만드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제안을 하는 이 누리꾼도 있었습니다. 네. 그만큼 이번에 이제 에이펙 이 정상회의 기간에 많은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좋은 일도 많았는데 그 중에서도 단연 화제였던 중에 하나가 바로 저 세 사람이 치맥회동 깐부 치킨집에서 회동한 게 있잖아요. 저게 많은 관심이었다는 걸 방증하는 또 그런 거 아닌가 생각해 보이고 앞으로 또 저 집에 한번 또 가볼 수 있길 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나 세상, 여러분 제목 보세요. 유명한 이천수 씨인데 그 앞에 붙은 지금 제목이 뭐예요? 이담 아나운서. 사기 혐의로 입건이 됐다라니까 굉장히 충격적인데요. 이천수 씨 뭐 다들 아실 겁니다. 2002 월드컵 당시에 정말 4강 신화의 주역이기도 했고요. 네. 현재는 유튜브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어서 굉장히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이천수 씨가 사기 혐의로 피소가 됐다는 겁니다. 어허. 이 사기 혐의의 고소장이 접수된 건 지난달이라고 하고요. 네. 이미 고소인 조사도 마친 상태라고 합니다. 네. 근데 고소인이요, 이천수 씨랑 오랜 지인이래요. 네. 또 호영호재할 만큼 친했던 사이라고 그래요? 하더라고요. 네. 근데 고소장 내용을 보시면 네. 2018년 11월에 고소인에게 이제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을 했고 이천수 씨가요. 네. 그 수년 내로 이 돈을 갚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수입이 없으니까 생활비를 좀 빌려달라라면서 이제 앞으로 유튜브 채널도 할 거고 축구 교실도 운영할 거니까 2023년 말까지는 다 갚겠다라고 약속했다는 내용이 고소장 안에 담겨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천수 씨와 이 고소인은 당시에 굉장히 친분이 두텁고 호용호재할 사이였으니까요. 네. 별일 없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그 요구받은 당일에 이천수 씨 배우자 계좌로 300만 원을 바로 보냈다고 합니다. 아니 그러면 요청 첫날 이천수 씨 배우자분 계좌로 이 지인이라는 분이 이천수 씨의 지인이라는 분이 300만 원을 송금했다. 그러면 2023년에 빌려줬고 지금 한참 한 2년 정도 됐잖아요. 그러면 아직 300만 원 정도를 못 갚아서 지금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는 거예요? 지금 고소인의 주장에 따르면 300만 원을 빌려주신 것이 아니라 이 300만 원을 포함해서 총 1억 3,200만 원을 이천수 씨에게 보냈다. 그것도 2021년 4월까지 9회에 걸쳐서 내가 이천수 씨한테 빌려줬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으로 억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소인이 고소까지 하게 된 입장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 네. 약속 기한이 이미 지났는데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고 특히나 이담 아나운서님께서 짚어주셨는데 고소인과 이천수 씨가 호영호재하는 친하는 사이라고 해요. 네. 그런데 돈 빌려달라 갚겠다라고 해서 빌려줬는데도 연락이 아예 끊겼다. 지난 2021년부터는 아예 연락이 끊겼다. 그래서 네. 고소까지 하게 됐다. 이런 입장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2023년까지 갚아주겠다고 했는데 올해가 뭐예요? 2025년 말이잖아요. 지금 거의 한 해 다 가가잖아요. 그러면 약속 기한을 2년 정도 훌쩍 넘겼단 말이에요. 지금 그리고 피해 액수도 지금 고소인의 주장에 따르면 박주민 회사님 1억 원이 넘어요. 그러면 혹시 이천수 씨가 자기가 빌린 금액을 지금까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어찌된 일이에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 고소장이 접수되고 나서 이 이천수 씨의 말은 상대방에서 돈을 받은 건 맞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근데 다만 이 금원의 성격에 대해서 양측의 의견이 다른 건데요. 고소인은 빌려준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이천수 씨 입장에서는 고소인이 그 당시 돈을 많이 벌 때라서 그냥 쓰라고 준 돈이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천수 씨 경제 상황을 보면요. 이 돈을 빌릴 당시에는 생활비 명목, 돈이 없다라는 명목으로 생활비 명목으로 빌린 건데 네. 지금 이천수 씨 같은 경우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을 해서 현재 78만 명의 지금 구독자를 확보한 상태고요. 제주도에서도 축구 교실을 운영을 하고 있어서 네. 이 수입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한 푼도 변제하고 있지 않다라는 게 고소인의 주장이고요. 네. 이 이천수 씨 입장에서는 뭐 돈은 받은 건 맞지만 사기가 되기 위해서는 기망의 고의가 있어야 되는데 나는 기망의 고의가 없어서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근데 다만 돈을 갚을 의사는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아니 근데 상식적으로 유튜브 구독자가 뭐 70만 명 이상 정도면 모르긴 몰라도 한 달에 주워들은 얘기로는 수천만 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하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갚을 능력이 없다. 근데 갚을 의사는 있다. 본인이 그랬잖아요. 이천수 씨가. 그러면 보세요. 하지근 평론가님. 돈을 빌린 걸 이천수 씨 본인도 인정하고 있고 그리고 돈을 갚을 능력도 있고 돈을 갚을 의사도 있다. 그러면 돈을 지금이라도 갚으면은 이 문제는 끝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됩니까 이게? 그게 지금 1억 3,200만 원에 대해서 이야기가 지금 나온 거잖아요. 네. 그 1억 3,200만 원 건 말고 네. 이 고소인이 또 다른 건도 있다라면서 지금 주장하고 있거든요. 뭐예요 이게? 또 다른 건은 또 뭐냐면 이천수 씨가 고소인한테 외환 선물 거래 사이트 투자를 권유해서 수억 원대 투자금을 가로챘다라고 고소인이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어허. 고소장 내용에 따르면 네. 이천수 씨가 2021년 4월쯤에 내가 잘 아는 동생이 외환 선물 거래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사무실을 방문해 보니까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고 있더라. 네. 나를 믿고 그 동생한테 5억 원을 투자해주면 매달 수익금을 배분해주고 원금 반환을 원하면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이제 고소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런데 고소인이 이천수 씨의 지인한테 5억 원을 송금하고 나중에 반환을 요구했는데 1억 6천만 원만 반환을 받았다는 거예요. 5억을 송금했는데 그렇습니다. 어허. 1억 6천만 원만 반환을 받았기 때문에
나머지 액수는 돈을 못 받았다라고 하면서 네. 고서인이 이천수 씨하고 그 외환 선물거래 사이트를 운영한다는 이천수 지인까지 이번에 함께 고소를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박성배 변호사님 이 사안은 충격적이긴 하지만 비교적 이 수월하게 뭔가 이 수사는 이 간단하게 해결된 문제 아니에요. 왜냐하면 고소장이 접수했으니까 어쨌든 수사기관이 일단은 강제 수사에 나설 거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이 사안은 고소장 내용에 따르면 이천수 씨가 수입이 없음을 전제로 생활비를 빌려달라 앞으로 유튜브 채널과 축구 교실 운영에 갚겠다고 고지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천수 씨의 해명에 의아한 부분은 분명히 존재합니다만 아직까지 사기죄가 성립할지는 상당히 의문입니다. 어려운 사정을 사전에 설명하고 빌려갔다가 돈을 갚지 못했다고 해서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고소장 내용에 따르더라도 이천수 씨가 특정한 용도에 쓰겠다고 사전 고지한 정황도 발견되기 어렵습니다. 고소인 측은 추가 주장과 입증을 병행하여야 사기죄가 성립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단 그러면 이 사안은 지금 단정하기보다는 이제 고소장이 접수됐기 때문에 앞으로 수사 과정을 차근차근 지켜보고 그에 따른 결과로 얘기를 해도 늦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해봅니다. 일단은 이 부분 좀 민감한 부분이니까 뉴스파이터도 눈 부릅뜨고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나, 우리에게 반가운 이름 두 분이 나오네요. 안성기 씨와 박중훈 씨. 근데 방금 여러분 제목 보셨죠? 제목을 읽어보니까 이게 반갑다기보다는 뭔가 안타까움이 진하게 묻어나는 느낌인데 먼저 두 사람이 영화에서 찰떡 호흡을 맞췄던 장면 좀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응고된 상태를 보니까 하루 정도는 지났군. 아차,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점심을 아직 안 했군. 뭘 먹으면 좋을까? 내장탕. You're a holiday, such a holiday. 이젠 괜찮은데 사랑 따윈 써버렸는데 바보 같잖아 눈물 나게. 이렇게 보니까 이담하면서 두 사람이 함께 호흡을 맞춘 영화가 꽤 많네요, 진짜. 네, 두 사람이 함께 작품을 한 게 4개가 되고요. 그래요? 그 안에서 케미가 정말 상당했습니다. 방금 새 작품 보셨지만 88년도에 또 칠수만수라는 작품 하나 더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굉장히 두 사람의 케미가 굉장히 좋아서 많은 네. 분들이 영화를 보면서 많이 웃으셨을 텐데요. 네. 그 아시다시피 안성기 씨는 2019년이었죠. 혈액암 진단을 받고 지금 작품 활동은 멈춘 상태입니다. 아하. 그리고 박중훈 씨가 올해 데뷔 40주년을 맞았다고 해요. 그래서 40주년을 맞아서 이번 에세이 후회하지 마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네. 작가로 데뷔한 셈인데요. 네. 오늘 출간 기념 기자간담회가 열렸고요. 아. 이 자리에서 역시나 이제 박중훈 씨에게 이제 안성기 씨에 대한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겠네요. 그래서 안성기 씨에 대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네. 혹시 출간 관련해서 뭐 안성기 씨와 대화를 나눈 것이 있느냐라고 질문이 나왔는데요. 네. 박중훈 씨가 좀 어두운 표정으로 답을 했습니다. 뭐라고요? 뭐 숨긴다고 숨겨지는 게 아니니까 말씀을 드리면 안성기 선배님의 건강이 상당히 안 좋다라면서 어허. 얼굴 뵌 지도 1년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통화나 문자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라서 안성기 씨의 가족들에게 근황을 여쭤보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하하, 하재근 평론가님, 뭐 이제 시청자분들도 뉴스파이터도 이제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만은 안성기 씨가 투병 중이란 건 익히 알고 계셨겠지만 지금 박중훈 씨 얘기 들으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황이 심각한가 봐요 지금. 개인적으로 통화나 문자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상당히 지금 뭐 안 좋다는 이야기인지 박중훈 씨가 오늘도 뭐라고 그랬냐면 네. 스승 선배님이자 친한 친구고 아버지 같은 분 내가 이 책을 출간한 것에 대해 오롯이 아실 수 없는 것 같아 굉장히 슬프다라고 아이고. 이야기했거든요. 네.
내가 지금 책을 출간했는데 그걸 아실 수가 없을 것 같다라는 것은 그러면 의식이 또렷치가 않다는 건지 미루어 짐작하면. 예, 지금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는데 네. 어제는 박중훈 씨가 예능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선배님이 계셔서 제 인생이 참 좋았습니다 하니 힘없이 가녀리게 빙긋 웃으시는데 눈물이 터질 것 같아 꾹 참느라 혼났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예능은 보통 그 촬영 시점하고 방영될 때 시간 간격이 한 3, 4주 되니까 그럼 3, 4주 전에는 직접 만나서 그렇게 뭐 가녀리게 웃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는 건지 그런 생각을 하게 하는데 네. 작년에는 안성기 씨가 이렇게 또 올렸었거든요. 네. 안성기 선배님과 점심 잘 지내고 계세요. 오랜만에 책장 정리하다 예사진 발견. 어떻게 생각해도 훌륭한 분이라고 썼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걸 쭉 종합을 해보면 작년에는 박중훈 씨랑 만나서 점심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좀 건강 상황이 괜찮았었는데 최근 들어서 좀 악화됐다라는 취지로 좀 이해가 되는 대목입니다. 네. 근데 이게 사실 이제 상황이 안 좋은가 봐요. 근데 아까 박중훈 씨가 출판 기념회에서 했던 말과 그리고 예능 프로그램에 나왔던 말을 종합해 보면 아까 그런 말 했잖아요. 선배님이 계셔서 제 인생이 참 좋았습니다라고 말을 하니까 힘없이 가녀리게 빙긋 웃었다. 근데 그 모습이 눈물 터질 것 같았는데 지금 보니까 박성배 변호사님 사실 이 빙긋 웃었다는 것도 왜냐하면 출판 기념 때 그랬잖아요. 얼굴 뵌 지가 1년 넘었단 말은 1년 전에 이런 말을 했었나 봐요. 선배님이 계셔서 제 인생이 참 아름다웠다. 그 얘기를 하니까 가녀리게 웃는 모습이 막 떠올랐다. 지금 그 얘기를 하나 봐요. 지금 세상 그럼 지금 1년 동안 지금 우리가 지금 근황을 지금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 박중훈 씨는 안성기 씨 가족분들 통해서 근황을 들었는데 생각보다 좋지 않다. 지금 이런 얘기를 들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안성기 씨는 지난 2019년에 혈액암 판정을 받고 치료를 통해서 2020년 완치 판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정기 검진 중에 6개월 만에 재발 사실을 확인하면서 다시 투병에 돌입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 전까지는 종종 그 근황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2023년 6월에는 배우 박중훈 씨와 함께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에 참석하는 모습이나 같은 해 9월에 후배 배우들과 함께 공연 보러 간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고 그 과정에서 2022년에는 가발 모자를 착용하는 모습으로 또 2023년에는 백발 그대로 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이후 최근까지는 공식 속상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지 않은데 이로 인해 팬들이 많이 걱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근데 전혜연 평론가님 사실 짝꿍 또는 형제 같은 형제나 다름없는 박중훈 씨도 얼굴을 직접 뵌 지가 1년이 넘어가는 그런 상황인데 박중훈 씨도 애가 탈 텐데 사실 지금 이 상황에서 제일 속상하고 그럴 분은 안성기 씨 본인일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누구보다도 영화 활동 그리고 대중문화 발전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주셨는데 그렇게 예전만큼 활발하게 활동을 하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으로 추측되니까 좀 답답하실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박중훈, 안성기라는 이 명배우분들이 남긴 4편의 작품을 보면 한국 영화사에서 정말 대단한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라디오 스타 마지막 장면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철없는 왕년에 잘 나갔던 가수 역할의 박중훈 씨, 그 가수를 돌보는 매니저 안성기 씨가 빗속에서 다시 만나는 저 장면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우산을 탁 펴주잖아요. 네. 안성기 씨와 박중훈 씨의 관계는 어쩌면 저런 관계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박중훈 씨가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뭘까요? 내가 풍선이라면 안성기 선배님은 날아가는 풍선 끝에 돌을 매달아 주신 분이다. 배우로서 성장하는 데 도움도 줬지만 세상에. 여러 가지 참 의미가 있는 분이라는 말로 해석이 되는데요. 네. 두 배우 사이에는 또 특별한 인연이 있다라고 합니다. 뭘까요? 바로 박중훈 씨의 아버지가 그 사이에 계셨는데요. 박중훈 씨에 따르면요. 이 박중훈 씨의 아버지가 아들 몰래 영화 행사라던가 뒤풀이 할 때 안성기 배우를 찾아가서 허리를 숙이면서 우리 중훈이를 잘 부탁드린다 이렇게 인사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요? 아마 박중훈 씨 아버지 입장에서는 선생님 같은 분이다 생각을 하신 것 같고요. 안성기 배우님은 또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중훈아, 너가 실수할 때 마음이 너그러지는 이유는 돌아가신 너희 아버님 때문이다라고 하는데 세상에. 두 분의 소식도 아름답지만 이렇게 세 분의 얽힌 얘기를 들으니까 또 마음이 더 뭉클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요. 사실
마음이 시청자분들도 안 좋으실 거예요.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간절히 원하면 됩니다.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면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우리 모두 시청자분들도 그런 염원을 모은다면 안성기 씨가 또 기적적으로 훌훌 털고 우리 앞에 정말 건강한 모습 다시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 뉴스파이터가 여러분들의 힘을 모아서 같이 한번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위 바꿔봅니다. 예전에 혹시 여러분들 브루스 윌리스가 나왔던 영화 식스센스라고 있어요. 와, 이거 대박이었는 영화였죠. 근데 그 영화에 나오는 이 장면 기억하실 겁니다. 같이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Wanted to tell you something. We can dance for a little bit, and if you don't like the way I dance, you can kick me. Oh, okay then. Sammy's mom called. 지금 봐도 지금 진짜 온몸에 소름이 쫙 끼치는데 혹시라도 이 영화를 안 보시고 지금 이 장면으로 처음 보신 분도 어머어머 그러실 것 같아요. 지금 세상에. 네, 저 이제 영화 속에서 아이가 병들어서 시름시름 앓다가 세상을 떠난 겁니다. 네. 그래서 아이 아버지가 생전에 그 아이의 모습을 찍은 홈캠 영상을 돌려보다가 경악하는 장면인데 바로 아이가 이렇게 시름시름 아팠던 이유가 계모가 아이의 밥에 세정제를 날마다 조금씩 넣었기 때문이었다라는 걸 아버지가 뒤늦게 알게 되는 저 세상에. 순간이거든요. 정말 네. 끔찍한 순간인데 네. 저런 영화의 한 장면이 떠올려지는 사건이 현실에서 그것도 우리나라에서 벌어졌습니다. 뭐라고요? 바로 어제였는데 어머. 성남의 한 주택에서 이제 네. 피해 여성이 예전부터 집에서 준비했던 음식에서 이상한 맛을 여러 번 느끼고 구토를 했었다고 합니다. 어머나. 그래서 피해 여성이 이거 좀 이상하다 싶어서 집의 주방 쪽을 향해서 카메라, 홈캠을 설치를 해놨다는 거예요. 어머나. 그 상태에서 계속 녹화를 했는데 네. 어제 밤에 찌개를 먹으려고 하는데 이상한 냄새가 났다고 합니다. 어떻게든 무슨 일일까 하고 설치해놨던 홈캠을 돌려보다가 네. 소스라치게 놀랐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네. 영상을 보니까 어떤 남자가 찌개에 무언가를 붓고 있는 장면이 찍혔다고 합니다. 어머나 세상에. 아니 근데 그 어떤 남자는 누구고 그 남자가 찌개에 뭘 넣고 있었던 거예요? 이 영상 속에서는 이담 아나운서. 저희가 앞서 영화를 그냥 본 게 아니겠죠. 아까 앞서 본 영화 장면에서 엄마가 세정제를 음식에 넣고 있었잖아요. 네. 이번에 말씀드린 그 어떤 남자가 찌개에 무언가를 붓고 있다. 다름 아닌 아빠이자 이 아내의 남편이 음식에 세정제를 넣고 있었던 어머 겁니다. 세상에. 피해자 여성의 40대 남편인데요. 어머. 이 아내가 홈캠을 돌려보니까 어머머. 이 남편이 찌개에 뭔가를 붓는 장면을 발견합니다. 어머머. 아내가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어머. 남편이 집에 있던 음식에 뭔가를 탄 것 같다라고 하니까 경찰이 현장에 출동을 했고요. 남편은 찌개에 몰래 타일 청소용 세정제를 넣었다라고 시인을 합니다. 어머. 경찰은요, 이 자리에서 남편을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이게 나 전현병은 진짜 소름이 진짜 등까지 완전 영화하고 진짜 완전히 흡사하잖아요. 진짜 영화랑 진짜. 정말 소름 끼치는 건 이 여성이 누굽니까? 본인의 아내이기도 하지만 아이들의 엄마입니다. 그리고 타일 청소용 이 세정제 집에서 많이 갖고 계실 텐데 냄새만 맡아도 독한데 그걸 음식에 넣었다니 어머, 더 소름 세상에, 끼치는 세상에. 일인데요. 도대체 왜 그랬냐? 경찰이 물었더니 남편의 대답이 더 과간입니다. 뭔데요? 아내가 평소 자녀, 그러니까 애들 앞에서 술을 자꾸 마셔서 못 마시게 하려고 이렇게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면서 뒤에 덧붙인 말도 과간입니다. 뭔데요? 나는 과거에는 이러한 범행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아니 저게 지금 무슨 동문서답도 아니고 박성배 변호사님 지금 누가 과거에 저런 범죄를 한 적이 물어본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제정신인 거예요. 지금 자기 아내가 먹는, 자기 가족이 먹는 찌개에 세정제를 넣어요, 지금. 제정신인 거예요, 지금. 이 사건 초기에 당황한 것으로 보이는데 선뜻 와닿는 변명이 아닙니다. 다른 의도가 있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40대의 남편은 회사원으로 재직 중이고 가정폭력으로 신고당한 이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찌개에 탄 세정제의 구체적 성분을 분석하면서 여죄가 있는지 등을 전반적으로 살펴볼 것이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은 구속영장을 신청할 만한 사안입니다. 한 번의 범행만으로도 고민스러운데 여죄 가능성이 제기된 상황이라 추가 범행을 막기 위해서라도 구속영장을 신청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여죄 등이 인정된다면 여러 가지 특수상해와 특수상해 미수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고 성분 분석, 즉 세정제 성분 분석 과정에서 그 성분과 양에 따라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라면 살인미수가 적용될 가능성도 아직은 배제하지 못합니다. 아하. 아니 근데 박주 변호사님, 이 아내분이 음식만 먹으면 이상하다, 내가 만든 건데도 자꾸 역겨운 맛이 나고 구토까지 하게 되고, 그래서 지금 참다 주방에 홈캠을 설치하니까 이 장면이 찍힌 거잖아요. 그러면 혹시 그 전에도 이 아내분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먹었을 수도 있잖아요, 지금. 네, 맞습니다. 이게 홈캠을 설치하게 된 계기가 한 번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계속 그런 맛이 나기 때문에 설치했기 때문에 사실 따져보면 여러 번 이런 행위를 했다라고 그렇게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더구나 이 부부 사이에는요, 정확한 나이는 밝혀지진 않았지만 이 10살 미만의 아이가 한 명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상에. 그러다 보니까 이 집에 안에 있는 이 찌개라든지 음식이라든지 자칫하면 아이도 먹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아직까지는 아이도 피해를 입었다라는 부분까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좀 조사가 좀 필요해 보이고요. 다행인 건 그나마 이 아내분도 아직까지 정확한 심각한 이런 증상이라든지 아니면 건강의 이상이라든지 이런 건 없다라고 밝혀졌습니다. 너무너무 믿기지가 않는 경악스러운 사건이에요. 법의 처벌을 저 남편이란 인간 달게 받길 눈 부릅뜨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말에요, 정말 믿기 힘든 끔찍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전혜연 평론가님. 네, 지난 2일 밤 10시쯤 서울 종로구 동대문역 사거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들에게 끔찍한 사고가 벌어졌는데요. 당시 상황을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네네.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들이 보입니다. 그런데요, 승용차 한 대가 빠르게 달려오더니 차량이 순식간에 2명의 보행자를 들이받습니다. 어머머머머머.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인도를 넘어서 공원까지 밀고 들어간 뒤에야 이 차량 이제서야 멈춰섭니다. 세상에, 지금 영상만 봐도 사고 당시에 저 차량의 속도가 얼마나 빨랐고 또 얼마나 그 충격이 컸을지를 좀 짐작해 합니다, 지금. 네, 그러니까요. 지금 그리고 보시다시피 보행자가 건널 수 있는 파란불입니다. 아하. 그런데 횡단보도에서 2명의 보행자를 친 건데요. 이 2명의 보행자는 일본인 관광객 모녀였습니다. 세상에. 두 사람은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주변에 있던 시민들이 빠르게 119에 신고를 했거든요.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50대인 어머니께서는 끝내 숨졌고요. 30대인 딸은 골절상을 입고 치료 중입니다. 이 두 사람은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 쇼핑을 마친 뒤에 주변을 걷다가 사고를 당한 건데요. 이 모녀는 오사카에 살고 있는 모녀라고 합니다. 이 딸이 평소에 한국을 자주 찾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엄마를 모시고 와서 한국을 구경시켜야 드려야겠다라고 해서 2박 3일 일정으로 지난 2일에 한국으로 입국을 한 거거든요. 일종의 효도 관광 온 거였어요? 맞습니다. 효도 관광으로 입국을 했는데 입국한 당일에 이런 사고가 난 것입니다. 어머나,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세상에 너무너무 어처구니가 없는데 당시 사고를 목격하신 분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둘 다 쓰러져 있었고 어느 여성분도 이렇게 보살펴주고 그래서 막 다 연락을 해서 경찰 오고 119 오고. 사고 직후 주변 분들이 재빨리 119와 경찰에 신고를 했음에도 당시에 일본인 모녀 중에 지금 어머니는 지금 끝내 사망했는데 세상에 이런 비극적인 사고가 어떻게 일어난 거예요, 하재근 평론가님? 서울 동대문역 사거리면 완전히 시내 한복판인데 그쵸.
그곳에서 사고를 낸 30대 남성이 음주운전을 한 거라고 뭐예요? 합니다. 이 사람이 진짜 음주도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한 식당에서 얼마 퍼마신 거예요? 소주 3병을 마셨다고 합니다. 그 상태에서 1km가량을 운전을 했다는 거예요. 사고를 내고 나서 경찰 조사를 하는데 사고 당일에는 너무 취해서 사고가 불가능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날은 조사를 아예 못했고 그 다음날 오후 3시쯤 돼서야 변호사를 대동해서 조사가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어처구니가 없어. 잘못을 해놓고 변호인까지 부르고 나와. 진짜 너무나 부끄러워요. 이런 대목이 한국인으로서 부끄러워요. 진짜 박주민 변호사님 진짜. 네, 맞습니다. 더구나 이제 모녀가 한국에 관광을 왔다 이런 참변을 당했다는 게 더 안타까운데요. 그런데 이 유족은요, 이 사망한 여성의 시신을 일본으로 옮기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당연히 장례 절차를 일본에서 밟고 싶어 하실 텐데요. 그런데 그 운구 비용이요, 무려 1,500만 원이나 들어서 지금 이 비용 문제로 망설이고 있다고 해서 더욱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아니 당연히 유족 입장에서는 이 진절만을 나는 한국 땅 떠나고 싶죠. 장례 일본 가서 치르고 싶잖아요. 그러면 이 장례 비용 박성배 변호사님 저 몹쓸인가 저 악마 같은 인간한테 대신 물어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당사자, 통상은 보험사가 당사자를 대신해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데 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크게 3가지로 이루어집니다. 사망사고의 경우에는 장례비, 적극적 손해, 일실이익, 소극적 손해. 이 일실이익은 일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일컫습니다. 나머지 한 가지는 위자료입니다. 장례비는 적극적 손해에 포함되는데 운구 비용은 특별 손해, 즉 가해자가 통상 예상할 수 없는 손해라 민사상 손해배상 항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은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했고 더군다나 음주 중에 발생한 사고라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될 만한 사안입니다. 이 당사자가 적극적으로 형사합의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은데 민사상 손해배상과 별개로 형사합의금으로 운구 비용을 충당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니 박성배 변호사님 너무 화딱지가 나요 진짜. 만만치 상태로 지금 차를 모은 것도 제정신도 아닌데 사람을 죽게 해서 그것도 한국에 놀러 온 일본인 모녀 그중에 엄마를 지금 사망하게 했는데 이런 인간은 평생 운전대 못 잡게 하는 그런 법 좀 만들면 안 됩니까 진짜? 저 인간 진짜 음주운전 버릇 못 고칠 거 아니에요 지금? 음주운전 전력은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소주 3병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는 저 것은 사람이 진짜 고의에 준할 정도의 범행이라 아마 위험운전, 치상범죄, 치사범죄로 다루는 재판부도 상당한 중형을 선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련해서 최근에 음주운전이 반복될 경우에 행정처분으로 다시는 운전을 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도 나름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아하. 이 법안이 도입된다면 특히 이와 같은 사안의 경우에는 한창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형 집행 중일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소급 입법도 가능해 보입니다. 형사처벌이 아니라 행정처분은 충분히 소급 입법도 가능합니다. 정말 이 악마 같은 인간아 진짜 지금이라도 먼저 할 건 법의 처벌 받기 전에 그 모녀 시신 운구 비용 정말 다 지불하고 그리고 석고되지 않은 심정으로 지금 그 모녀 중에 지금 따님은 골절상으로 지금 중상을 입었어요. 지금 앞으로 100배 사죄하고 모든 비용 다 지불하기를 눈 부릅뜨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위기 바꿔볼게요. 오늘 왜 이럽니까? 진짜 제목만 봐도 세상에 뭔가 마음에 뭔가 좀 짠해오고 찡해오고 안쓰러워지고 막 그래요. 이담하면서 이거 뭐예요 이게? 네, 50대인 아내이자 어머니인 분의 고민 사연입니다. 16년 전에 갓난 아이를 친양자로 입양을 했다고 합니다. 입양에는 일반 입양과 친양자 입양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일반 입양의 경우에는 친생 부모와 법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양부모하고도 법적으로 가족이지만 친생자 부모와도 법적으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대요. 뭐 왕래도 한다 이 말이잖아요. 네, 실제로 법적 관계가 유지가 되는 건데 네. 친양자 제도라는 건 자녀의 성과 본까지 다 바꿔서요. 친부모와는 법적 관계를 완전히 끊는 끊고, 거라서 입양 후에는 친생자와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갖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친부모는 물론이고요. 가정법원의 허가도 필요한 제도라고 하네요. 그렇다면 얘기 들어보니까 친양자로 갓난 아기를 친양자로 입양했으면 지금 하재근 평론가님 그냥 완전히 친자식이 된 거나 다름없는 거잖아요, 이 아이는. 그렇습니다. 친자식이 된 거나 다름없고 그러니까 법적으로 완전한 가족이 된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사연자 부부한테 네. 이 아들은 가족
그 이상의 존재였다고 합니다. 아. 가슴으로 이 아이를 낳은 건데 네. 16년 동안 애지중지 키우면서 이 아들은 단순한 자식이 아니라 이 부부의 전부가 됐다고 왜 합니다. 안 그랬겠어요, 진짜. 그런데 모든 걸 다 바쳤을 거 아니에요, 진짜. 그렇습니다. 근데 아들이 네. 16살 되던 해 봄에 자신이 입양됐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됐다고 합니다. 아이고. 그때부터 이 아들이 친부모를 찾기 시작하더니 네. 아들이 막 식사 자리에서도 말수가 줄어들고 양부모하고 서서히 멀어져 갔다고 합니다. 그러더니 급기야 생일날에 집에 들어오지 않는 그런 일까지 발생했다고 합니다. 아니, 글쎄요. 이 아들의 마음을 우리가 정말 100% 헤아리기는 어렵겠죠. 16년 만에 내가 이 집에 입양돼 왔다는 걸 알게 됐을 때 그 정신적 충격 이루 말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16살이면은 세상 물정 그리고 판단도 다 할 텐데 전혜연 평론가님, 아니 지금 길러주신 부모 가슴에 대못을 박는 것도 아니고 왜 식사할 때 말수도 줄고 생일날 들어오지도 않고 왜 지금 부모님 가슴 아프게 하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그냥 아들이 이렇게만 해도 속상해하는 부모님들이 많은데 이 입양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 이렇게 한다면 부모님들의 입장에서 얼마나 좌불안석이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래도 아들과 대화를 좀 시도해서 소통을 해보라고 했는데 그때마다 아들이 한 말이 또 비수가 되어서 이분들의 가슴에 꽂혔을 것 왜요? 같습니다. 왜? 나 진짜 가족에게 돌아가고 싶어요. 어머나. 전 이 진짜 가족이라는 표현은 아무리 본인이 마음이 세상에. 복잡해도 너무 철이 없는 발언이 아닐까 싶은데 그러면 이 아들의 보통 우리가 이제 생물학적 부모, 친부모 같은 경우는 좀 타일러야 되잖아요. 16년이나 그래도 길러주신 부모님한테 잘해라라고 말할 것 같은데 네. 이 아들의 친부모도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예전에는 어려웠지만 형편이 나아졌고요. 우리 애를 한시도 잊은 적이 없어요. 이제 우리 애 데려오고 싶어요. 어머 지금 사연자 부부와 그 아들의 친부모가 지금 대면했나 봐요. 지금 세상에 그 자리에서 얘기를 했나 보네요. 지금 세상에 형편이 나아졌고 아이를 한시도 잊은 적이 없어요. 다시 데려오고 싶어요. 아이고 세상에 지금 사연자 부부의 가슴은 더 2갈래, 1000갈래, 10,000갈래 찢어질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사연자분 즉 아내의 최종 고민은 뭘까요? 이담 아나운서. 가슴으로 낳아도 자식이잖아요. 16년을 정말 애지중지 키웠고요. 이 아들이요. 아이가 처음 걸음마를 하던 순간 또 처음으로 자기 이름을 쓰던 순간을 잊을 수가 없다. 아유, 세상에. 또 아이고, 초등학교에 아이고. 입학하던 날은요. 저 때 영상 다 찍어놨을 거 아니에요. 또, 그럼요. 그죠? 초등학교 입학하던 날은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다라고 이제 어머니께서 얘기를 합니다. 어머나 세상에 입학식 장면 다 찍었을 텐데. 그러니까요. 그러면 온 마음으로 키운 이 아이를 보낼 생각을 하면 가슴이 미어지는데 이제 문제는 아이가 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원한다면 이걸 놓아줘야 하는 걸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니, 참나 진짜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박성배 변호사님, 아이가 16살인데 진짜 가족에게 진짜란 표현이 아마 지금 사연자 부부한테는 더 비수가 됐을 수도 있어요. 진짜 가족이란 표현이. 근데 그러면 아이가 돌아가고 싶다면 진짜 이 입양한 자식을 파양해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진짜. 친양자 관계는 일반 입양보다 요건도 훨씬 엄격하고 그 효과도 친생자 관계와 동일할 정도로 상당히 강력합니다. 이에 따라 일반 입양과 달리 친양자 관계에서는 협의상 파양 제도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양부모와 양자 간의 협의만으로 파양할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재판상 파양만 존재하는데 어허. 이 재판상 파양도 양부모의 학대 유기가 있거나 양자의 중대한 폐륜 행위가 있어서 피해자가 소를 제기해야 파양이 이루어집니다. 이 사안에서 양부모가 파양의 소를 제기하지 않는 이상 파양은 있을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양측이 모두 동의하고 관계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된 경우에는 파양을 인정한 적도 있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사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이진 않아요. 지금 그렇다고 이 아이가 16년 만에 자신의 출생의 비밀을 알게는 됐지만 그동안에 아까 저희가 보여드렸잖아요. 아장아장 걸을 때도 너무너무 사랑스럽게 행복해하고 입학식, 중학교 입학식 다 영상도 남기면서 가족 간의 오순도순 살았을 텐데 아니 그러면 이 상황에 대해서 만약에 파양 신청이 법원으로 만약 간다면
박주 변호사님, 가정법원은 어떤 결론을 내릴 것 같으세요? 일단 아까 박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파양을 하기 위해선 재판을 거쳐야 되는데요. 이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는 이 신청자, 그러니까 청구인 당사자인 아이에게 어떠한 상황인지 어떠한 심정인지 이런 부분을 살피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재판부가 봤을 때는 아직 아이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이런 일시적인 감정에 휩쓸려서 그러니까 친생부모가 따로 있다라는 걸 알았다라는 건 사실 아이 입장에서는 충격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일시적 감정 때문에 이런 파양을 원하는 거다 이런 부분을 판단을 할 수도 있고요. 네. 또 아이가 이 친양자에 대한 파양에 대한 법적 효과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모를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파양이 되면 이 친양자 관계에 대해서 뭐 상속 의무라든지 아니면 뭐 부양 의무라든지 이런 법적 모든 이 관계가 모두 해소가 됩니다. 이런 효과에 대해서도 잘 모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살펴서 이 특별히 이 친양자의 이 양부모가 아이를 학대했거나 유기했거나 이런 정황이 있지 않는 이상 이 파양에 대해서는 허가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이거는 아까도 박성배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쪽 지금 이 양부모, 그러니까 가슴으로 낳아서 쭉 지금까지 16년 동안 길러주신 이 부모와 친부모 간에 이 양자가 뭐 합의한다고 그래 너 마음은 아프지만 저쪽 친부모한테 가려면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혹시 정말로 박성배 변호사 하지만 근데 지금 정작 당사자 이 아이는 이미 마음이 친부모한테 가고 싶다고 마음이 지금 상당히 떠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친부 법적으로는 이 법원이 파양하는 거를 받아주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그러면 이 양부모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선에서 그러면 잠시 한 몇 년 동안 친부모님과 시간을 가져볼래?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마음은 이미 떠나 있잖아, 아이가. 고민될 것 같아요. 사실 청소년기로 보이는데 잠시 마음이 떠나 있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철이 들면 다시 원 상태로 돌아올 가능성이 많아 보이는 사안입니다. 특히나 친생부모의 태도가 이 아이에게 또 다른 생각을 갖게 하는 원인으로 보이는데 막상 친생부모와 살다 보면 이질감을 느낄 가능성도 높고 친생부모와의 그동안 보지 못했던 시간의 간격을 채우기가 쉽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합니다. 상당한 일시적인 충격으로 친생부모에게 돌아가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지만 양부모에게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 사안이라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으니 양부모가 지혜롭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되 이 아이에게 운신의 폭을 넓혀줄 필요는 있다. 언젠가는 돌아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사안입니다. 그래요. 또 민감한 나이니까 그 방법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 좀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힘내시기 바랍니다. 어머나? 시청자분들이 김종찬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아마 영상 보시면 아하 그러실 거예요. 같이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별의 시간이 다가오네. 사랑이 떠나가네. 나는 죽어도 너를 잊지는 못할 거야. 이 밤은 영원한데 아쉬움을 두고 떠나가지 마라. 토요일은 밤이 좋아. 모든 연인들이 사랑할 수 있는 토요일은 밤이 좋아. 아 대박 사건. 하재근 평론가님 이거 노래방에서 많이 불러보셨죠 이거? 네, 그렇습니다. 추억의 이름 김종찬. 와 진짜. 김종찬 씨가 거의 그 눈에서 멀어졌었는데 네. 요 최근에 신곡을 내고 가요계로 돌아왔다는 그래요? 소식입니다. 어허. 김종찬 씨가 뭐라 그랬냐면 네. 방송 출연은 97년도가 마지막이었다. 그리고 대중 가수로서 음원을 낸 건 30년 만이다. 어머나.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김종찬 씨가 80년대, 90년대 뭐 사랑이 저만치 간에 토요일은 밤이 야. 좋아 이러한 빅히트를 했었거든요. 네네. 그러한 히트 가수가 갑자기 가요계를 떠나서 갑자기 안 보였어요. 네, 최근에 뭘 했냐면 네. 2009년에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어머나. 개척교회를 열고 11년째 목사로 활동했는데 네. 음악을 안 한 것도 아닙니다. 어허. 어떤 음악을 했냐면 네. 현대 기독교 음악 CCM을 그동안 해왔는데 네. 최근에 30여 년 만에 가요계에 컴백한 겁니다. 어머나, 잘 나가던 발라드의 황제로 불렸던 이 김종찬 씨, 가요계를 떠나서 갑자기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된 혹시 이유가 있을까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쯤 내가 98년도에 그 자유하지 못한 곳에 갔으니까 그리고 또 사업의 경험이 있는 자가 사업에 손을 댔다는 자체가 모르고 다 덤벼들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미숙했고 미숙하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데이팅 스타일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안 되더라고요. 이 지금 내용 자체처럼 고단한 하루다가도 나 당신에게 향하는 발걸음이 눈물납니다. 좀 포괄적으로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서로가 서로에게 빚진 자라고 생각하면 평화가 오지 않겠어요? 그래. 사랑이 오지 않겠어요? 걸음이 왠지 무거워 눈물 납니다. 말없이 서마다 눈물을 봅니다. 신곡이지만 역시 기독교풍의 어떤 그런 거예요. 또 빚진 자라는 표현도 기독교에 나오는 표현인데, 그 아까 얘기 중에 박성배 변호사님 1998년도에 자유롭지 못한 곳에 갔다 이런 표현도 나오고 뭐 사업 이런 얘기도 나와요 지금. 사업에 성공했다면 오늘 이 자리에는 오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털어놓은 이야기인데, 김종찬 씨는 전성기 시절에 돈을 은행에 맡겨두는 게 아까울 정도였다고 합니다. 물론 은행에 맡겨두면 이자는 생기겠지만 은행에 맡겨두면 내 돈처럼 느껴지지가 않아서 그냥 금고 가득 채워두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사업에 뛰어들면서 실패했고 힘든 시기를 겪었다고 하는데, 이 사업 실패로 부모님과 형제들의 집, 동업자 돈까지 모두 잃었고 결국 교도소에 수감됐습니다. 어머나. 수감 생활 중에 기독교인이 됐다고 합니다. 허허. 주님을 만나게 된 게 또 이제 뭔가 역설적으로 교도소에서 교화가 된 거예요. 그런데 개인적인 방황의 시간을 보내다가 뭔가 신앙을 찾고 또 뭔가 위로를 얻었고 다시금 제2의 인생을, 그래도 신곡 다시 이제 가수로서 돌아왔나 봐요. 그렇습니다. 김종찬 씨가 뭐 설교도 하시고 목회 활동 하시면서도 늘 가슴속에 음악에 대한 열정, 또 노래에 대한 갈망 같은 것이 남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본인의 노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최근에 강해졌고요. 그래서 신곡도 내고 이게 더 많은 대중에게서 무대로 돌아왔다라고 하는데, 어떤 분들은 그러면 목회 활동은 어떻게 하시고요? 궁금할 수가 있는데, 가수, 목회자 모두 소중한 소명이라고 생각을 하신대요. 그래서 목회 활동 병행하면서 음악 활동 하실 것 같은데, 이 말이 참 기억에 남습니다. 가능한 한 오랫동안 음악으로 팬들과 함께하고 싶다, 이런 마음 밝히셨는데, 아마 김종찬 씨의 열혈 팬이셨던 분들도 같은 마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너무 오랜만에 만나서 반갑고요. 앞으로도 멋진 노래, 감동적인 노래로 또 우리들의 또 마음을 또 적셔 주시길 또 기대를 해볼게요. 곡간 광고를 왜 조심하라는 거예요? 박주변 선생님, 너무 맛있어서 중독될까 봐. 곶감하면 떠오르는 곳이 경북 상주죠. 아하. 예, 그런데 이 상주의 한 곶감 농가에 왜 곶감을 안 보내주냐고 항의 전화가 계속 쇄도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어머나. 주문받고 배송을 안 했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곶감은 판매 시기가 정해져 있어서 지금 판매 시기가 아니래요. 지금은 곶감을 따서 껍질을 깎는 시기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수십 통씩 곶감을 왜 안 보내주느냐라는 항의 전화가 온다라고 합니다. 아니 혹시 그러면 저 전화하신 분들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곶감 판매 철이 아니라는데 왜 그래요 지금? 그러니까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된가 하고 봤더니요, 온라인에 올라온 한 상주 곶감 광고 영상 때문이었습니다. 일단 많은 소비자들이요, 상주 곶감을 판매하는 이 광고 영상을 보고 거기에 있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주문을 했는데 받지 못한 사례가요 수백 건에 달한대요. 어머나? 그래서 이분들이 이 사이트에 써 있는 그 곶감 농가로 전화를 해서 왜 곶감 안 보내주냐라고 항의 전화를 했던 거예요. 바로 이 소비자들이
시민들이 어떤 영상을 보고 이 곶감을 구매를 했는지 먼저 영상부터 함께 어허. 보시겠습니다. 네네. 20일만 출시되는 상주 폭발 속살 곶감. 자연바람에 서서히 말려 곶감 속에 식이섬유와 비타민을 완벽하게 보존했습니다. 겉면에는 서리가 내릴 무렵 특유의 곶감 서리 백분과 맺혀 있어 섭취 시 체내 열기를 가라앉히고 갈증을 해소하며 기침을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한 입 베어 물면 먼저 서리의 상큼하고 달콤한 맛이 입안을 감싸고 이어 과육은 젤리처럼 쫄깃하고 부드러우며 진한 과일 향과 풍부한 단맛이 혀끝에서 터져나옵니다. 먹고 나서도 손가락을 절로 빨게 될 정도죠. 근데 이제 영상 보면 뭐 제조 과정부터 다 자세하게 나와 있어서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 왜 뭐가 문제라는 거죠, 이 영상이? 한마디로 저것은 중국의 사기 조직이 특정 농가의 정보를 도용한 것입니다. 어머나. 그러니까 판매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아주 그럴듯한 정보가 다 올라와 있어요. 농가 정보, 뭐 각종 서류, 식약청 인증 마크 다 있으니까 사람들이 믿고 사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정보는 도용된 겁니다. 어머나. 중국의 사기 조직이 이 피해 농가의 정보를 도용한 것으로 지금 보이는데요. 잘 보시면 뭔가 영상이 좀 이상합니다. 아까 한 여성이 이렇게 곶감 먹는 장면 네. 나왔을 텐데 잘 보면 중국 전통 의상을 입고 있어요. 아, 자, 그리고 이런 복장 네네. 자, 경상북도인데 이런 복장네. 예, 잘 보면은요. 칭상북도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래저래 어쨌든 이 피해가 커질 수 있어 굉장히 우려스러운 네. 상황입니다. 아하. 지금 이 영상이 올라와 있는데 절대 이거 믿으시면 안 돼요. 정말로 이건 사기 피해 당할 수 있으니까 조심 또 조심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